아따, 주인님들. 오늘도 잘 지내셨소? 춘심이가 또 재미나게 들려드릴 이야기가 있으니께 얼른 앉으시고 귀 쫑긋 세워두소. 자, 주인님들, 오늘도 이 춘심이 보따리 풀러왔습니다요. 이번에는 저기 남쪽 바닷가 바다 내음 물씬 풍기는 외딴 마을에 살았던 가난한 유생 이야기랍니다. 근데 이 유생이 말이요. 글 공부는 깊었으나 어찌나 가난했던지 허허 가끔 떨어진 건 예사고 당장 굴뚝에 연기 피울 걱정을 해야 할 판이었다니까요. 그런디 그런 딱한 양반에게 아주 그냥 뒤집어질 일이 생겼다는 거 아니겠소? 바로 요 삽살개 한 마리 덕분에요. 자, 그 기막힌 사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지요. 강민재라는 가난한 유생은 생긴 건 멀끔하고 머리에 든 것은 많아서 한번 글을 읽기 시작하면 청산유수요. 그 뜻 또한 깊기가 우물속 같았지요. 허면 뭐 하겠소? 과거 시험만 봤다 하면 죽을 쓰기 일수였고 집안은 어찌나 가난한지 바람 부는 날이면 벽 틈으로 황소바람이 숭숭 들어오고 비 오는 날이면 방 안에서 삿갓을 써야 할 지경이었답니다. 설상가상으로 홀로 계신 노모께서는 오랜 병환으로 자리에 누워 아들 얼굴 볼 때마다 기침과 함께 한숨만 내쉬는 날이 많았지요. 민재 선비, 그 꼴을 보면서 제 속이 오죽 타들어갔겠소이까. 내가 이리 무능해서 어머님 약 한 첩 못 구하는구나. 자책감에 밤잠을 설치는 날이 부지기수였답니다. 그렇게 희망 하나 없이 벼랑 끝에 선 듯 위태로운 민재 선비 곁을 지키는 것은 딱 하나, 누렁이 삽살개 한 마리뿐이었지요. 이름하여 삽살이. 요 녀석이 어디서 왔냐 허면 몇 해 전 비바람이 몰아치던 밤 파도에 떠밀려 온 것을 민재 선비가 거두어 기른 것이랍니다. 처음에는 비쩍 마르고 몰골이 말이 아니었는데 민재 선비가 제 입 하나 덜고 먹여 살렸더니 어느새 털에 윤기가 자르르 흐르고 눈빛이 총명한 것이 여느 개와는 달라 보였지요. 어찌나 충직한지 민재 선비가 가는 곳이면 그림자처럼 따라다니고 선비가 시름에 잠겨 있으면 곁에 와서 끙끙거리며 위로하는 듯 했답니다. 허허, 짐승도 제 주인을 알아보는 법이지요. 여튼간에 이 가난한 선비와 충직한 삽살이 둘이 서로 의지하며 그 힘든 세월을 견뎌내고 있었던 것이랍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힘겹게 버티던 어느 날 밤이었지요. 민재 선비는 노모의 약값을 구하지 못해 상심한 채 깜빡 잠이 들었답니다. 그런데 꿈자리가 아주 기이했지요. 꿈속에서 그는 깊고 푸른 바닷속을 거닐고 있었는데 숨이 막히기는커녕 오히려 몸이 날아갈 듯 가볍더랍니다. 그리고 저만치 눈부시게 빛나는 궁궐이 보이는데 산호와 진주로 꾸며진 것이 이 세상의 것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화려했지요. 그가 넋을 잃고 궁궐 문 앞에 서 있는데 어디선가 위험 있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용의 비늘 같은 황금빛 갑옷을 입고 머리에는 옥으로 만든 관을 쓴 딱 봐도 임금님 같은 분이 옥좌에 앉아 그를 내려다보고 있더랍니다. 바로 바닷속 용궁을 다스리는 용왕님이었던 게지요. 용왕님은 민재 선비를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이름이 강민재라 하더냐. 내 비록 인간 세상에 미천한 선비이나 그 마음속에 품은 선함과 학문에 대한 열정이 이 깊은 바닷속까지 전해져 왔노라. 민재 선비는 어안이 벙벙하여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데 용왕님이 다시 말했지요. 내 그대의 딱한 사정을 익히 들어 알고 있다. 허나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 법. 내 발로 나를 찾아온다면 내 그대를 한번 보고 싶구나. 그 말과 함께 용왕님의 모습은 희미해지고 민재 선비는 깜짝 놀라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온몸은 식은땀에 젖어 있었고 심장은 쿵쾅거렸지요. 참으로 기이한 꿈이로다. 그는 그저 허무맹랑한 객꿈이라 치부하려 했지만 용왕님의 그 위험 있는 목소리와 눈빛이 너무나 생생하게 느껴져 마음이 싱숭생숭했답니다. 민재 선비가 꿈자리 때문에 뒤숭숭한 마음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있는데 갑자기 곁에 누워있던 삽살이가 벌떡 일어나더니 그의 옷자락을 물고
마당 쪽으로 자꾸 끌어당기는 것이 아니겠소? 삽살아 왜 그러느냐? 민재 선비가 의아해서 묻는데 아따 세상에 이런 일이. 삽살이가 갑자기 고개를 들고는 입을 벙긋거리는 것이 아니라 뭐랄까 마음속으로 말이요 아주 또렷하게 속삭이는 것이었습니다. 주인님, 간밤의 꿈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옵니다. 민재 선비는 너무 놀라 숨이 멎는 줄 알았답니다. 아니, 개가 말을 하다니 이게 대체 무슨 조화 속이냔 말이오. 삽살이는 민재 선비의 놀란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차분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용왕님께서 주인님을 부르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 삽살이가 주인님을 용궁까지 안전하게 모실 수 있사옵니다. 부디 저를 믿고 따라오십시오. 삽살이의 눈빛은 평소와 달리 아주 깊고 신비로운 푸른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마치 밤하늘에 별을 박아놓은 듯 했지요. 그 눈빛을 보니 민재 선비는 더 이상 삽살이를 평범한 개로 볼 수가 없었습니다. 혹시 이 녀석이 정말 용궁과 관련이 있는 신령한 존재란 말인가? 두려움과 놀라움, 그리고 한 가닥 희망이 뒤섞인 복잡한 마음으로 민재 선비는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이 미친 소리 같은 이야기를 믿고 삽살이를 따라 나설 것인가 아니면 그저 헛된 꿈으로 치부하고 다시 절망 속에 주저앉을 것인가. 하지만 병든 어머니의 얼굴과 자신의 처참한 현실을 생각하니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 간절했지요. 알겠다, 삽살아. 너를 믿어보마. 민재 선비는 마침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삽살이는 그 말을 기다렸다는 듯이 꼬리를 한번 힘차게 흔들고는 앞장서서 바닷가 쪽으로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민재 선비는 여전히 반신반의하는 마음이었지만 삽살이의 뒤를 따라 바닷가로 향했습니다. 철썩이는 파도 소리가 그의 불안한 마음을 더욱 어지럽혔지요. 내가 지금 제정신인가? 개를 따라 바닷속 용궁을 간다니. 하지만 이미 발걸음은 삽살이를 따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바닷가에 도착하자 삽살이는 뒤를 돌아보며 민재 선비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등에 타라는 뜻이었지요. 민재 선비는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삽살이의 등 위에 조심스럽게 올라탔습니다. 덩치가 큰 삽살이였지만 성인 남자를 태우기에는 버거워 보였지요. 하지만 그 걱정은 기우였습니다. 민재 선비가 등에 올라타자마자 삽살이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네 발로 힘차게 모래를 박차고는 거침없이 파도가 넘실 때는 바닷속으로 풍덩 뛰어드는 것이 아니겠소. 아이고, 민재 선비는 숨막힐 각오를 하고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하지만 이게 웬일입니까? 숨이 막히기는커녕 오히려 아주 시원하고 상쾌한 공기가 느껴지는 것이었습니다. 눈을 떠보니 그는 여전히 삽살이 등에 탄 채였고 주변은 온통 푸르고 신비로운 바닷속 세상이었습니다. 물속인데도 숨을 쉴 수 있다니. 삽살이는 마치 물 만난 고기처럼, 아니 물 만난 용처럼 힘차게 꼬리를 저으며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속도가 어찌나 빠른지 주변 풍경이 휙휙 지나갈 정도였지요. 민재 선비는 난생 처음 보는 광경에 입을 다물 수가 없었습니다. 머리 위로는 형형색색의 물고기 떼가 은빛 비늘을 반짝이며 춤추듯 헤엄쳐 다녔고 발밑에는 온갖 모양의 산호와 말미잘들이 아름다운 꽃밭처럼 펼쳐져 있었습니다. 햇빛이 물결을 따라 부서지며 들어와 바닷속 세상을 영롱하게 비추니 이곳이 정말 용궁으로 가는 길이 맞구나 하는 생각이 절로 들었지요. 삽살이를 타고 신비로운 바닷속을 얼마나 나아갔을까요? 저만치 눈앞에 정말로 꿈에서 본 것과 똑같은 휘황찬란한 궁궐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아따, 그 규모가 어찌나 웅장하고 화려한지 한양의 대궐도 저리 가라 할 정도였지요. 산호기둥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솟아있고 지붕은 온통 진주와 호박으로 장식되어 눈이 부실 지경이었습니다. 궁궐문 앞에는 창칼 대신 삼지창을 든 물고기 병사들이 삼엄하게 경계를 서고 있었고요. 삽살이는 익숙하다는 듯이 그 거대한 용궁문 앞에 딱 멈춰 섰습니다.
민재 선비는 그 엄청난 광경에 압도되어 침만 꼴깍 삼키고 있었지요. 그때 육중한 용궁문이 스으르르 열리더니 아주 나이가 지긋해 보이는 거북이 한 마리가 느릿느릿 걸어 나왔습니다. 등에는 딱딱한 껍데기를 지고 있었지만 머리에는 제법 높은 관을 쓰고 손에는 지팡이까지 짚고 있는 것이 딱 봐도 용궁에서 벼슬 깨나 하는 양반 같아 보였지요. 바로 용왕님을 보좌하는 거북제상기였습니다. 근데 가만 보니 이 거북제상 어디서 많이 본 듯하지 않소이까? 맞습니다. 바로 며칠 전 민재선비가 바닷가에서 구해줬던 바로 그 늙은 거북이였던 것입니다. 거북제상은 민재선비를 알아보고는 눈을 가늘게 뜨며 말했습니다. 허허, 네가 바로 그 인간 선비로구나. 미물인 나를 구해준 그 착한 마음씨는 가상하나 이곳 용궁은 내 같은 인간이 함부로 드나들 곳이 못 되느니라. 목소리는 느릿했지만 어딘지 모르게 위엄이 서려 있었습니다. 네, 비록 용왕님의 부름을 받고 왔다 하나 이 용궁의 문턱을 넘으려면 나의 시험을 통과해야 할 것이다. 네가 과연 용왕님을 뵐 자격이 있는지 그 지혜를 한번 시험해 보겠다. 거북제상은 지팡이로 바닥을 한번 툭 치더니 민재선비에게 수수께끼를 냈습니다. 잘 듣거라. 세상 가장 깊은 곳에 있으면서도 동시에 가장 높은 것을 제 몸에 담아 비추는 것이 무엇인지 아느냐? 아이고 주인님들, 갑자기 웬 수수께끼람? 우리 민재선비 가뜩이나 긴장했을 텐데 이걸 맞힐 수 있을까요? 용궁 문턱 넘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구먼요. 거북제상이 낸 수수께끼는 참으로 아리송했지요. 가장 깊은 곳에 있으면서 가장 높은 것을 비춘다니 이게 대체 무슨 말일까요? 민재 선비는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침착하게 마음을 가다듬고 곰곰이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평생 책을 읽으며 갈고 닦은 지혜를 총동원했지요. 가장 깊은 곳, 바다 아니면 땅속? 그러면서 하늘의 것을 비춘다. 해? 달? 별? 온갖 생각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러다 문득 그의 머릿속에 한 가지 답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지요. 그것은 우물이 아니옵니까? 민재 선비의 대답에 거북제상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는 깜짝 놀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오호? 어찌 그리 생각하느냐? 민재 선비는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우물은 땅속 가장 깊은 곳에 물을 담고 있으면서도 그 맑은 수면 위로는 가장 높은 하늘의 해와 달, 그리고 별까지 고스란히 비추어 보여주지 않사옵니까? 거북제상은 민재선비의 명쾌한 설명에 감탄하여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허허허, 과연 인간 선비의 지혜가 깊다는 말이 허언이 아니었구나. 좋다. 너의 지혜를 인정하여 용궁의 문을 열어주겠노라. 거북제상이 지팡이를 휘두르자 굳게 닫혀있던 거대한 용궁문이 세우르르 소리 없이 열렸습니다. 문 안쪽으로는 눈부시게 화려하고 신비로운 용궁의 모습이 펼쳐졌지요. 민재 선비는 거북제상의 안내를 받아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용궁 안으로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삽살이 역시 익숙하다는 듯이 그의 뒤를 따랐지요. 이야, 드디어 용궁 입성입니다. 우리 민재 선비, 이제 용왕님을 만나게 되는군요. 용궁 내부는 그야말로 별천지였습니다. 바닥에는 자개와 산호가 깔려 있고 기둥은 수정과 옥으로 만들어져 오색찬란한 빛을 뿜어내고 있었지요. 아름다운 인어 시녀들이 해초로 만든 차를 나르고 있었고 거북이, 물고기, 개 등 온갖 바다 생물들이 인간처럼 옷을 입고 분주히 오가고 있었습니다. 민재 선비는 눈이 휘둥그레져서 구경하느라 정신이 없었지요. 거북제상근 민재 선비를 데리고 가장 크고 화려한 중앙 궁궐로 향했습니다. 그곳 옥좌에는 바로 용광님이 앉아 계셨지요. 가까이서 뵌 용왕님은 꿈에서보다 훨씬 더 위엄있고 신비로운 모습이었습니다. 온몸을 감싼 황금 비늘은 눈이 부셨고 길게 늘어진 수염에서는 푸른빛이 감돌았으며 깊이를 알 수 없는 눈빛에서는 천년의 지혜가 느껴지는 듯했습니다. 민재 선비는 저도 모르게 용왕님 앞에 넙죽 엎드렸습니다. 미천한 인간 강민재, 용왕 폐하를 뵙나이다.
용왕님은 옥좌에 앉아 민재 선비를 물끄러미 내려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인간에 대한 호기심이 가득 담겨 있는 듯 했지요. 고개를 들라 인간 선비여. 용왕님의 목소리는 깊은 바다처럼 낮고 울림이 있었습니다. 네, 비록 초라한 행색이나 그 눈빛에 담긴 총기와 마음속의 선함은 숨길 수가 없구나. 내 너를 부른 것은 다름이 아니라 네가 사는 저 시끄럽고 복잡한 인간 세상 이야기가 듣고 싶어서이니라. 용왕님은 의외로 소탈하게 말을 건네왔습니다. 너희 인간들은 어찌 그리 아등바등 살아가느냐? 무엇 때문에 서로 미워하고 다투며 또 무엇을 위해 그 덧없는 부귀영화에 목을 매는 것이냐? 이 깊은 바닷속에서 보면 참으로 알 수 없는 일이로다. 민재선비는 용왕님의 질문에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자신이 보고 겪은 인간 세상의 모습과 그 안에서 느끼는 고뇌들을 솔직하게 아뢰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의 욕심과 어리석음, 하지만 그 속에서도 피어나는 사랑과 연민, 배움에 대한 갈망, 그리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작은 희망들에 대해서 말이지요. 용왕님은 민재 선비의 이야기를 아주 흥미롭게 경청했습니다. 때로는 고개를 끄덕이기도 하고, 때로는 미간을 찌푸리기도 하며 인간 세상에 대한 깊은 관심을 보였지요. 특히 민재 선비가 가난 때문에 학문의 뜻을 펼치지 못하고 병든 어머니, 약값조차 마련하지 못하는 자신의 처지를 한탄할 때는 안타까운 표정을 짓기도 했습니다. 그러하구나. 인간 세상의 삶이란 참으로 고달프고도 기구한 것이로다. 용왕님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민재 선비에게 물었습니다. 하여, 네가 이 용궁까지 찾아온 진짜 소원이 무엇이냐? 내 너의 선한 마음과 지혜를 보아하니 그냥 돌려보내기는 아쉽구나. 네 소망을 한번 말해보거라. 드디어 기회가 왔습니다. 용왕님께서 직접 소원을 물어보시다니? 우리 민재 선비, 이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말고 현명하게 대답해야 할 텐데요. 과연 그는 무엇을 구할까요? 용왕님께서 소원을 물으시자 민재 선비의 마음속에는 온갖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당장 이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빌까? 아니면 과거 시험에 장원급제하여 높은 벼슬에 오르게 해달라고 할까? 금은 보화를 달라고 할까? 아마 보통 사람 같았으면 그런 부귀영화를 구했을지도 모르지요. 하지만 민재 선비는 달랐습니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르고는 용왕님 앞에 다시 한번 깊이 엎드려 간절한 마음으로 아뢰었습니다. 용왕 폐하, 소인이 바라는 것은 황금이나 높은 벼슬이 아니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소인에게는 병들어 누워 계신 늙으신 어머님이 계십니다. 제 평생의 가장 큰 소원은 어머님의 병환을 낫게 하여 편안히 봉양하는 것이옵니다. 부디 어머님을 구할 약이나 방도를 알려주시면 더 바랄 것이 없겠나이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다시 이었습니다. 그리고 소인, 비록 미천하고 배움이 부족하오나 평생 학문을 갈고 닦아 세상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 싶은 꿈을 품고 살아왔습니다. 허나 가난 때문에 책 한 권 마음 편히 읽지 못하고 그 뜻을 펼칠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현실이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바라옵건대 소인이 학문을 계속하여 그 지혜로 공영에 처한 백성들을 도울 수 있는 작은 길이나마 열어주시옵소서. 민재 선비는 눈물을 글썽이며 자신의 진심을 다해 소망을 아뢰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영달을 구하기보다는 병든 어머니에 대한 효심과 학문을 통해 세상을 이롭게 하고 싶은 선비로서의 순수한 열망을 드러낸 것이지요. 용왕님은 민재 선비의 말을 묵묵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민재 선비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꿰뚫어 보는 듯 했지요. 민재 선비의 간청이 끝나자 용궁 안에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거북재상과 다른 신하들도 숨을 죽이고 용왕님의 결정을 기다렸지요. 잠시 후 용왕님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크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허허허, 과연 내가 사람을 잘못 보지 않았구나.
인간 세상에도 너처럼 욕심 없고 마음이 바른 자가 있구나. 용왕님의 칭찬에 민재선비는 몸둘 바를 몰랐습니다. 내 소원이 참으로 가상하다. 부귀 영화를 탐하지 않고 효심과 학문에 대한 열정, 그리고 백성을 생각하는 마음까지 지녔으니 내 어찌 너를 빈손으로 돌려보내겠느냐. 용왕님은 옥좌에서 일어나 민재선비에게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신비로운 물건 하나를 하사하시겠다고 말씀하셨지요. 아이고, 주인님들, 과연 용왕님께서 어떤 보물을 내리실까요? 용왕님께서 민재 선비의 소망이 참으로 가상하다 칭찬하시며 아주 귀한 보물을 하사하시겠다고 하셨지요. 민재 선비는 물론이고 곁에 있던 거북재상과 신하들까지 모두 숨을 죽이고 용왕님의 다음 행동을 기다렸답니다. 용왕님은 손짓하여 시녀를 불렀습니다. 그러자 아름다운 인어 시녀 하나가 아주 영롱하게 빛나는 함 하나를 조심스럽게 들고 와 용왕님 앞에 바쳤지요. 용왕님께서 그 함을 열자 아따 세상에 그 안에서 눈부신 빛이 뿜어져 나오는데 그 빛 때문에 눈을 뜨기조차 어려울 정도였답니다. 빛이 조금 가라앉고 나서 보니 함 속에는 아주 크고 검은 빛을 띤 진주 한 알이 들어 있었습니다. 크기가 어른 주먹만 했고 표면에서는 깊고 푸른 바다처럼 신비로운 광채가 은은하게 흘러나오고 있었지요. 그냥 보기에도 예사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바다의 눈물이라 불리는 우리 용궁의 보물 중 하나이니라. 용왕님이 엄숙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천 년 묵은 조개가 온 바다의 전기를 모아 빚어낸 것으로 그 안에 신비한 힘이 깃들어 있지. 이 진주라면 네 어미의 병을 낫게 하고 네가 학문을 계속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민재선비는 그 엄청난 보물 앞에서 입을 다물지 못하고 그저 멍하니 바라만 보고 있었습니다. 용왕님은 진주를 하면서 꺼내 민재선비의 손에 직접 쥐어주었습니다. 진주는 보기보다 묵직했고 손에 닿는 순간 따뜻하고 신비로운 기운이 온몸으로 퍼져나가는 듯 했지요. 허나 이 진주의 힘을 사용함에 있어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이 있다. 용왕님은 목소리를 낮추어 경고했습니다. 이 진주는 지혜롭고 선한 마음으로 사용하면 복을 가져다 주지만 만약 네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탐욕이나 사악한 생각이 깃들거나 이 힘을 함부로 남용하려 든다면 진주는 그 빛을 잃고 너에게 큰 화를 불러올 것이다. 알겠느냐? 용왕님의 눈빛은 아주 엄하고 진지했습니다. 민재선비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용왕님 앞에 다시 엎드려 맹세했습니다. 폐하의 말씀을 뼛속 깊이 새기겠나이다. 결코 이 귀한 보물을 헛되이 쓰거나 사사로운 욕심을 위해 사용하지 않겠사옵니다. 좋다. 너의 그 마음이 변치 않기를 바라노라. 용왕님은 만족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돌아가거라. 그리고 네가 가진 지혜와 이 진주의 힘으로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하거라. 아이고, 주인님들, 이게 웬 떡이랍니까? 용왕님께 저런 어마어마한 보물을 하사받다니. 저 바다의 눈물이라는 흑진주만 있으면 어머니 병도 낫고 민재선비 앞날도 활짝 필 것 같지 않소? 하지만 용왕님의 경고가 마음에 걸리는구먼요. 과연 민재선비는 이 엄청난 보물을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용왕님께 귀한 흑진주와 함께 엄중한 경고까지 받은 민재선비는 다시 한번 용왕님과 거북재상에게 깊이 감사 인사를 올렸습니다. 용궁에서의 시간은 꿈처럼 짧고 강렬했지요. 그는 아직도 자신이 겪은 일이 현실인지 믿기 어려웠지만 손안에 묵직하게 느껴지는 흑진주의 감촉만이 모든 것이 사실임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부디 그대의 선한 마음이 변치 않기를 바라네. 그것이야말로 진주보다 더 귀한 보물일세. 거북재상은 민재선비의 어깨를 두드리며 마지막 당부를 잊지 않았습니다. 민재선비는 그 말을 가슴 깊이 새기며 다시 삽사리의 등에 올라탔습니다. 삽사리는 마치 제 할 일을 다 했다는 듯 조용히 꼬리를 흔들며 다시 물살을 가르기 시작했지요.
올 때와 마찬가지로 신비로운 바닷속 풍경이 펼쳐졌지만 민재 선비의 마음은 올 때와는 사뭇 달랐습니다. 이제 그의 마음속에는 희망과 함께 바다의 눈물이라는 엄청난 보물을 지혜롭게 사용해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마침내 익숙한 고향 마을의 바닷가 풍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삽사리는 조용히 민재 선비를 모래사장 위에 내려놓았지요. 무태발을 딛는 순간 용궁에서의 모든 경험이 정말 한바탕 꿈처럼 아득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에는 여전히 영롱한 흑진주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삽사리는 다시 평범한 삽살개의 모습으로 돌아와 민재 선비의 곁을 맴돌며 꼬리를 쳤습니다. 민재 선비는 삽사리를 힘껏 끌어안았습니다. 삽사라, 고맙다. 네 덕분에 우리가 살 길을 찾았다. 삽사리는 그저 주인의 품에 안겨 컹컹 짖을 뿐이었지요. 민재 선비는 한시바삐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그의 마음은 오직 병든 어머니 생각뿐이었지요. 이 진주로 어머님을 살릴 수 있다. 그는 서둘러 집으로 들어가 노모의 상태부터 살폈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기침을 하며 힘겹게 숨을 몰아쉬고 있었지요. 이제부터 시작이다. 이 진주의 힘을 빌려 어머님을 낫게 하고 나 또한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 하지만 용왕님의 경고를 잊어서는 안 된다. 결코 교만하거나 욕심을 부려서는 아니 될 것이다. 집으로 돌아온 민재 선비는 가장 먼저 흑진주를 어떻게 써야 어머니의 병을 낫게 할 수 있을지 고민했습니다. 용왕님께서 분명 도움이 될 거라 하셨지만 구체적인 방법까지 알려주신 것은 아니었으니까요. 이 귀한 진주를 섣불리 갈아서 약에 섞을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는 잠시 난감했지요. 그래서 그는 다음 날 아침 일찍 흑진주를 고이 품에 숨기고 읍내에서 가장 용하다는 약재상을 찾아갔습니다. 혹시 이 신비한 보물의 쓰임새를 아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었지요. 약재상의 늙은 주인은 처음에는 민재 선비의 허름한 행사액을 보고 시큰둥해했습니다. 하지만 민재 선비가 조심스럽게 내민 흑진주를 보는 순간 그만 눈이 휘둥그레졌지요. 약재상은 평생 온갖 귀한 약재와 보물들을 다뤄왔지만 이렇게 크고 영롱하며 신비한 기운을 뿜어내는 흑진주는 난생 처음 보는 것이었습니다. 허! 이 귀한 것은 대체 어디서 나셨소, 선비님? 약재상은 놀라움과 흥분의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는 진주를 받아들고 이리저리 살펴보며 감탄사를 연발했지요. 이것은 보통 진주가 아니오. 수천 년 묵은 바다의 정기가 응축된 신물이 틀림없소이다. 이 진주에는 병을 치유하는 강력한 힘이 깃들어 있을 것이오. 민재 선비는 약재상의 말을 듣고 희망에 부풀어 물었습니다. 허면 이 진주로 제 어머님의 오랜 병환을 고칠 수 있겠습니까? 약재상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물론이요. 이 정도 신물이라면 능히 가능하고 말고요. 허나 이 귀한 것을 직접 갈아 약으로 쓰는 것은 너무 아깝고 위험한 일이오. 대신 약재상은 잠시 생각하더니 비법을 알려주었습니다. 깨끗한 우물물을 길어 한가리에 담고 이 흑진주를 그 물속에 하룻밤 담가두시오. 그러면 진주의 신비한 기운이 물에 스며들 것이오. 그 물을 매일 조금씩 떠서 어머님께 드시게 하시오. 그리하면 어떤 병이라도 거뜬히 이겨내실 수 있을 것이오. 민재 선비는 약재상에게 깊이 감사 인사를 하고는 불이 나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약재상이 알려준 대로 정성껏 우물물을 길어와 항아리에 담고 흑진주를 그 안에 넣었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맑은 물이 은은한 푸른빛을 띠며 신비로운 기운을 내뿜기 시작했지요. 다음 날 아침부터 민재 선비는 매일 그 진주물을 떠서 어머니께 드렸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던 어머니도 아들의 정성에 감복하여 꾸준히 물을 마셨지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며칠 지나지 않아 어머니의 기침이 잦아들기 시작했고 얼굴에 혈색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열흘쯤 지나자
어머니는 언제 아팠냐는 듯이 병석에서 벌떡 일어나시는 것이 아니겠소. 아이고, 내 아들아, 이게 꿈이냐 생시냐, 내 몸이 이리 가뿐해지다니. 어머니는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재선비 역시 어머니의 기적 같은 쾌유에 감격하여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님, 이제 다 나으셨습니다. 다행입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흑진주의 신비한 힘이 정말로 기적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민재 선비는 용왕님과 삽사리에게 마음속으로 깊이 감사하며 이 진주의 힘을 더욱 소중하고 지혜롭게 사용해야겠다고 다짐했지요. 어머니의 건강을 되찾은 것만으로도 그는 세상을 다 얻은 듯 행복했습니다. 민재 선비의 어머니가 오랜 병환에서 기적처럼 완쾌했다는 소식은 그 작은 바닷가 마을에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아니, 몇 년 동안 자리에 누워 끙끙 앓던 노인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저리 정정해질 수 있단 말인가? 사람들은 처음에는 믿지 못하고 수군거리기만 했지요. 참말로 강선비네 노모께서 병이 나으셨다네. 글쎄 말일세. 어제 보니 마당을 거닐고 계시더군. 얼굴색도 아주 좋아지셨어. 용하다는 의원도 고개를 젓던 병인데 대체 무슨 수로 나으셨을꼬? 사람들의 궁금증은 커져만 갔고 이런저런 추측들이 난무했습니다. 그러다가 누군가 약재상에서 들었던 이야기를 퍼뜨리기 시작했지요. 바로 민재선비가 아주 귀하고 신비한 흑진주를 가지고 있으며 그 진주의 힘으로 어머니를 낫게 했다는 소문이었습니다. 무엇이 흑진주라고? 그렇게 큰 진주가 세상에 어디 있단 말인가? 글쎄, 약재상 영감이 직접 보고는 신물이라고 했다잖소. 그럼 강선비가 용궁이라도 다녀왔다는 말인가? 아니면 무슨 도깨비 방망이라도 얻었단 말인가?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부풀려졌습니다. 민재선비가 갑자기 어디선가 엄청난 보물을 얻었고 그 보물 덕분에 어머니 병도 낫고 곧 큰 부자가 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파다하게 퍼졌지요. 이런 소문이 퍼지자 사람들의 시선도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그저 가난하고 무능한 선비라고 무시하거나 동정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를 뭔가 특별하고 신비로운 인물로 바라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부러움과 시기심 가득한 눈으로 그를 쳐다보며 수군거렸습니다. 글공부만 하던 양반이 운도 좋지. 저런 보물을 얻었으니 이제 팔자 폈네. 이진주, 한번 구경이라도 해봤으면 하며 탐욕스러운 눈빛을 보내기도 했지요. 또 어떤 사람들은 민재 선비에게 혹시 무슨 비결이라도 있나 싶어 찾아와 이것저것 캐묻기도 했습니다. 선비님, 그 신통한 진주 좀 보여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저희 집 아이도 병이 있는데 혹시 그 진주 물 좀 나눠주실 수 없겠습니까? 하며 매달리는 사람들도 생겨났지요. 민재 선비는 갑작스러운 관심과 변화된 시선에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는 그저 어머니 병이 나은 것에 감사할 따름이었고 흑진주의 존재를 떠벌리고 다닐 생각은 추호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용왕님의 경고를 떠올리며 더욱 몸가짐을 조심히 하고 진주를 함부로 드러내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이미 퍼져버린 소문은 그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에게 뜻밖의 명성과 함께 새로운 위협의 그림자까지 불러오고 있었으니 아이고, 좋은 일에는 꼭 마가 낀다더니 이 일을 어쩌면 좋단 말이오? 아니나 다를까 그 심상치 않은 소문은 결국 이웃 고을을 다스리는 형암의 귀에까지 흘러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이 현감이라는 작자가 또 어떤 위인이었냐 허면 아주 배 나온 돼지처럼 탐욕스럽고 제 배 채우는 일에는 물불 가리지 않는 악질 탐관오리였답니다. 백성들 고열을 짜내 재물을 모으고 힘없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으로 악명이 자자했지요. 형암은 강민자애라는 가난한 선비가 갑자기 신비한 흑진주를 얻어 노모의 병까지 고쳤다는 소문을 듣고는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뭐시? 세상을 다 가져도 바꿀 수 없다는 신비한 흑진주라고? 그런 보물이 저런 총우석 선비 놈 손에 있다니. 형암의 눈에는 탐욕의 불길이
이글거리기 시작했지요. 저런 귀한 보물은 마땅히 나처럼 높으신 분이 가져야 하는 것 아니겠는가. 저 무능한 선비놈에게는 돼지 목에 진주, 목걸이나 마찬가지지. 내가 어떻게든 저 진주를 빼앗아 와야겠다. 형암은 당장 음흉한 계획을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먼저 아래 것들을 시켜 민재 선비와 흑진주에 대한 정보를 샅샅이 캐내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합법적인 것처럼 꾸며 혹은 힘으로라도 그 진주를 빼앗을 수 있을지 궁리했지요. 강민재 그놈, 집안도 별 볼 일 없고 뒤를 봐줄 만한 힘 있는 인척도 없다고 하더군. 허허, 아주 손쉬운 먹잇감이로구나. 형암은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손뼉을 쳤습니다. 그는 곧 민재 선비를 형암 관하로 불러들일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는 달콤한 말로 회유하거나 아니면 억울한 누명을 씌워서라도 진주를 빼앗을 심산이었지요. 만약 순순히 내놓지 않는다면 옥에 가두고 고문을 해서라도 기어이 손에 넣고야 말겠다는 악랄한 생각까지 품고 있었습니다. 늑대를 피하니 호랑이가 나타난 격이구먼요. 가난에서는 벗어났지만 이제는 더 무섭고 교활한 탐관오리의 마수가 민재 선비에게 뻗쳐오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민재 선비, 이 위기를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며칠 뒤 아니나 다를까 형암관에서 보낸 나졸들이 민재 선비의 초가집에 들이닥쳤습니다. 형암 사또께서 강민재 선비를 찾으시니 어서 관하로 행차하시게. 나졸들은 다짜고짜 민재 선비를 앞세워 관하로 끌고 갔지요. 민재 선비는 불안한 마음으로 형암 앞에 섰습니다. 형감은 잔뜩 살이 찐 얼굴에 기름기가 번들거렸고 눈빛은 탐욕으로 가득 차 있었지요. 그는 민재 선비를 보자마자 능글맞은 웃음을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허허, 강선비 아니시오? 그간 평안하셨는가? 듣자 하니 선비께서 아주 신통한 보물을 얻으셨다던데 참으로 경사스러운 일이오. 형암은 처음에는 살살 구슬리는 작전으로 나왔습니다. 그 귀한 흑진주 말일세. 그런 보물은 마땅히 임금님께 바쳐 충정을 표하는 것이 백성의 도리 아니겠는가? 내 선비를 대신하여 조정에 진상하는 주청을 올려줄 터이니 그 진주를 내게 잠시 맡겨둠이 어떻겠소? 아이고, 맡기다니요? 그 속셈이 뻔히 보이는데 누가 거기에 넘어가겠소이까? 민재 선비는 형암의 의도를 간파하고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황송하오나 사또, 그 진주는 돌아가신 아버님께서 남기신 유품으로 갑오로 물려줄 것이옵니다. 어찌 감히 그것을 팔거나 남에게 맡길 수 있겠사옵니까? 민재 선비가 예상외로 단호하게 나오자 형암의 낯빛이 싹 변했습니다. 그는 정색을 하고 목소리를 높였지요. 네, 이놈, 감히 사또의 말을 거역하는 것이냐. 네, 아비가 생전에 관에 진 빚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가. 당장 그 빚을 갚지 못하면 내 놈의 집안은 풍비박산 날 줄 알아라. 형암은 있지도 않은 빚 이야기를 꾸며내며 민재 선비를 협박하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내 놈이 그 진주를 순순히 내놓는다면 빚 문제는 내 특별히 눈 감아 줄 수도 있다. 허나 끝까지 버틴다면 내 놈은 물론이고 내 어미까지 무사하지 못할 것이다. 형암의 비열한 협박에 민재 선비는 분노가 치밀었지만 힘없는 자신이 저 탐관오리를 어찌 당해낼 수 있을까 하는 무력감에 빠졌습니다. 진주를 빼앗기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렇다고 저 자의 요구대로 순순히 진주를 내줄 수도 없는 노릇이고 민재 선비는 진퇴양난의 위기에 처한 것이지요. 아이고, 저런 악질 형암 같으니라고. 백성을 보호해야 할 사또라는 작자가 제 뱃속 채우려고 저리 협박을 하다니. 우리 민재 선비 정말 큰일 났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흑진주도 빼앗기고 꼼짝없이 당하게 생겼는데 누가 좀 도와줄 사람 없소이까? 형암의 협박에 시달리다. 겨우 집으로 돌아온 민재 선비는 깊은 시름에 잠겼습니다. 흑진주를 지키자니 형암의 보복이 두려웠고 진주를 내주자니 용왕님과의 약속을 어기는 것이자
어머니와 자신의 유일한 희망을 잃는 것이었지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그는 밤새 잠 못 이루고 괴로워했습니다. 그때 곁에서 조용히 웅크리고 있던 삽사리가 스르르 다가와 그의 발치에 머리를 부볐습니다. 그리고는 또다시 마음으로 속삭였지요. 주인님, 너무 상심치 마십시오. 삽사리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지혜로웠습니다. 저 형감이라는 자는 탐욕에 눈이 먼 뱀과 같은 자입니다. 그의 협박에 굴복해서는 아니 되지만 힘으로 맞서려 해서도 아니 됩니다. 민재선비는 삽사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신비한 개에게는 분명 자신보다 더 깊은 지혜가 있는 듯 했지요. 그럼 어찌해야 한단 말이냐, 삽사라. 뱀을 잡으려면 뱀의 약점을 알아야 하는 법입니다. 삽사리가 말했습니다. 저 형암에게도 분명 치명적인 약점이 있을 것입니다. 그의 비리나 잘못된 행적을 찾아내십시오. 그리고 그것으로 저자를 제압해야 합니다. 진실의 힘이야말로 그 어떤 칼보다 강한 법이니까요. 삽사리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의미심장한 말을 덧붙였습니다. 저 형암은 유독 밤늦게 관아 뒤편의 낡은 창고를 자주 드나든다고 들었습니다. 그곳에 무언가 비밀이 숨겨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형암이 가장 신이 많은 아전 하나가 있는데 그 자는 술과 노름을 아주 좋아한다고 하더군요. 아이고, 우리 삽살이 정말 똑똑하지 않소? 형암의 약점을 파악할 중요한 단서들을 콕콕 짚어주다니. 역시 용국물 좀 먹은 개는 다른 모양입니다. 민재선비는 삽살이의 조언을 듣고 무릎을 탁 쳤습니다. 그래,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지. 형암의 비리를 찾아내어 그 죄를 만천에 밝히면 진주도 지키고 백성들도 저 악질 관리에게서 구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는 다시 한번 용기를 내기로 결심했습니다. 알겠다, 삽사라. 내 말이 옳다. 내가 비록 힘은 없지만 글로 배운 지혜와 용기로 저 탐관오리의 죄를 밝혀내 보이겠다. 민재 선비의 눈빛이 다시 총명하게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좌절하고 절망하는 나약한 선비가 아니었지요. 이제 그는 자신의 지혜와 용기로 부당한 권력에 맞서 싸울 준비를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이제부터 민재 선비의 통쾌한 방역이 시작될 모양이니 주인님들도 기대하시라. 그날부터 민재 선비는 삽사리의 조언을 바탕으로 아주 치밀하고 용의주도하게 형암의 비리를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서재에 틀어박혀 책만 읽는 선비가 아니었지요. 낮에는 평범한 유생처럼 행동하며 형암의 의심을 피했고 밤이 되면 마치 탐정처럼 은밀하게 움직였습니다. 우선 그는 현감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현감에게 부당하게 세금을 빼앗긴 상인들, 헐값에 땅을 빼앗긴 농민들,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살이를 한 사람들. 처음에는 형암의 보복이 두려워 입을 열기꺼리던 사람들도 민재선비의 진심 어린 설득과 반드시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는 굳은 의지에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민재선비에게 자신들이 겪었던 억울한 사연들과 함께 형암의 비리를 입증할 수 있는 크고 작은 증거들을 조심스럽게 내놓았지요. 동시에 민재선비는 삽사리가 알려준 단서, 즉 현감이 신임하는 아전에게 접근했습니다. 그는 그 아전이 자주 드나드는 주막을 찾아가 우연을 가장하여 그와 몇 번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술과 노름을 좋아하는 아전은 민재선비가 사주는 술에 금세 경계심을 풀고 온갖 관아 내부의 비밀들을 술김에 늘어놓기 시작했지요. 형암이 어떻게 세금을 빼돌리는지, 누구에게 뇌물을 받았는지, 심지어는 밤마다 관아 뒤편 창고에서 무슨 일을 꾸미는지까지 술술 불어버렸던 것입니다. 민재선비는 아전의 말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기억해 두었습니다. 모든 정황이 삽사리가 말한 대로 흘러가고 있었지요. 형암은 백성들에게서 긁어 모은 재물과 뇌물들을 밤중에 몰래 관아 뒤편 창고에 숨겨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그 결정적인 증거, 즉 형암의 비밀 장부를 찾아내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삼엄한 관아 창고에 어떻게 잠입하여 장부를 찾아낸단 말입니까? 자칫 잘못하다가는 도둑으로 몰려 잡혀갈 수도 있는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민재 선비가 고민에 빠져 있을 때 또다시 우리의 영특한 삽살이가 나설 차례가 되었지요. 아이고, 정말 이 삽살이 없었으면 어쩔 뻔했소. 형암의 비밀 장부가 관아 뒤편 낡은 창고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다는 확신을 가진 민재 선비. 하지만 그곳에 잠입하여 장부를 찾아내는 것은 목숨을 걸어야 하는 위험천만한 일이었습니다. 민재 선비가 망설이며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을 때 삽살이가 그의 발치에 다가와 또다시 마음으로 속삭였지요. 주인님, 너무 염려 마십시오. 그 창고로 잠입하는 길은 제가 압니다. 그리고 현감의 비밀 장부가 어디 있는지 찾아내는 것도 제가 도울 수 있습니다. 아니, 삽살이가 어떻게 그런 것까지 안단 말이오? 민재 선비는 놀라 물었지만 삽살이는 그저 저에게는 남들이 모르는 재주가 조금 있습니다. 하고 신비롭게 웃을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달빛마저 숨어버린 칠흑 같은 어둠을 틈타 민재 선비와 삽살이는 관아 담벼락 밑에 몸을 숨겼습니다. 삽살이는 뛰어난 후각과 예민한 감각으로 순찰하는 나졸들의 움직임을 파악하고 가장 허술한 지점을 찾아냈습니다. 그리고는 민재의 선비에게 신호를 보내 눈 깜짝할 사이에 담을 넘어 관아 안으로 잠입하는 데 성공했지요. 관아 내부는 고요했지만 곳곳에 숨어있는 위험 때문에 긴장을 늦출 수 없었습니다. 삽살이는 마치 그림자처럼 소리 없이 움직이며 민재 선비를 뒤편의 낡은 창고로 안내했습니다. 창고 문은 굳게 잠겨 있었지만 삽살이는 미리 봐두었던 작은 개구멍을 통해 먼저 안으로 쏙 들어가더니 안쪽에서 빗장을 풀어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아이고, 저런 재주까지 정말 못하는 게 없는 삽살이구먼요. 창고 안은 온갖 잡동사니들과 함께 퀴퀴한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어디에 장부가 숨겨져 있는지 막막했지요. 그때 삽살이가 킁킁거리며 창고 구석으로 가더니 낡은 쌀가마니 더미 뒤쪽 바닥을 앞발로 긁기 시작했습니다. 주인님, 여기입니다. 이 밑에 무언가 있습니다. 민재 선비가 쌀가마니를 치우고 바닥을 살펴보니 헐거운 마룻바닥 틈이 보였습니다. 조심스럽게 마룻바닥을 드러내자 그 아래에 작은 나무 상자가 숨겨져 있는 것이 아니겠소. 상자를 열어보니 그 안에는 바로 형암의 모든 비리가 낱낱이 기록된 비밀 장부가 들어 있었습니다. 언제 누구에게 얼마의 뇌물을 받았고 세금을 얼마나 빼돌렸으며 누구의 땅을 부당하게 빼앗았는지 등이 아주 상세하게 적혀 있었지요. 찾았다. 드디어 찾았어. 민재 선비는 기쁨과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둘러 장부를 챙겨 다시 비밀리에 관아를 빠져나왔습니다. 이제 모든 증거는 확보되었습니다. 이 장부만 있다면 악덕 형암의 죄를 만천에 고발하고 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을 것입니다. 아따! 정말 속이 다 시원해지는 순간이구먼요. 결정적인 증거인 비밀 장부를 손에 넣은 민재 선비는 더 이상 지체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는 다음 날 새벽같이 길을 떠나 형암이 관아라는 고을보다 더 높은 상급 관아가 있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민재 선비는 상급 관아의 감사 앞에 나아가 현감의 비밀 장부를 증거로 제출하며 그동안 현감이 저질러온 모든 악행을 조목조목 고발했습니다. 백성들의 고혈을 짜내 사리사욕을 채운 것, 뇌물을 받고 부정을 저지른 것, 그리고 자신에게 흑진주를 빼앗기 위해 협박하고 누명을 씌우려 했던 것까지 모두 밝혔지요. 또한 그동안 모아두었던 피해 백성들의 증언서까지 함께 제출했습니다. 상급 관아의 감사는 처음에는 믿기 어렵다는 표정이었지만 비밀 장부에 적힌 구체적인 내용과 수많은 증거들 앞에서 더 이상 형암을 감싸줄 수가 없었습니다. 특히 장부에는 형암이 상급 관리들에게까지 뇌물을 상납한 정황까지 기록되어 있었으니 일이 더 커지기 전에 서둘러 꼬리를 잘라야 했던 것이지요. 감사는 즉시 의금부에 이 사실을 보고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조정에서 파견된 금부도사들이 현감 관에 들이닥쳤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거들먹거리던 현감은 순식간에 죄인이 되어 포박당했지요. 그는 마지막까지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며 발악했지만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 앞에서 결국 모든 죄를 실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탐관오리 형암의 몰락 소식은 온 고을에 퍼졌고 그동안 그의 횡포에 시달렸던 백성들은 모두 거리로 뛰쳐나와 만세를 불렀습니다. 묵은 체증이 쑥 내려가는 듯 속 시원해 했지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젊은 선비, 강민재의 용기와 지혜에 아낌없는 칭송을 보냈습니다. 강 선비님 덕분에 우리가 살았습니다. 저런 분이야말로 진정한 백성의 영웅이요. 민재 선비는 하루아침에 가난하고 무능한 선비에서 부당한 권력에 맞서 싸워 정의를 구현한 영웅으로 떠오르게 된 것입니다. 아이고, 주인님들, 정말 가슴 벅찬 순간이 아닐 수 없소이다. 악은 결국 벌을 받고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똑똑히 보여준 것이지요. 탐관오리 형암을 몰아내고 백성들의 영웅으로 떠오른 강민재 선비의 이야기는 한양의 조정에까지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임금님께서도 그의 용기와 지혜를 크게 칭찬하시고 그에게 높은 벼슬을 내려주려 하셨지요. 가난한 선비가 하루아침에 출세하여 금의 환향할 기회가 찾아온 것입니다. 아마 보통 사람 같았으면 얼씨구나 하고 넙죽 벼슬을 받았을 테지요. 평생의 꿈이었던 입신양명을 이루고 부와 명예를 누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으니까요. 하지만 민재 선비는 달랐습니다. 그는 용궁에서의 경험과 그동안 겪었던 시련들을 통해 깨달은 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민재 선비는 임금님 앞에 나아가 정중히 벼슬을 사양했습니다. 성은이 망극하오나 소신은 아직 덕이 부족하고 배움이 짧아 큰 벼슬을 감당할 자격이 없사옵니다. 또한 소신에게는 고향에서 저를 기다리는 병약한 노모와 돌보아야 할 백성들이 있사옵니다. 그리고 그는 대신 작은 소망을 아뢰었습니다. 부디 소신이 고향 마을로 돌아가 제가 가진 작은 지혜로 남아 백성들을 가르치고 도우며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소신이 진정으로 바라는 길이옵니다. 임금님께서는 민재 선비의 겸손함과 백성을 생각하는 마음에 다시 한번 감탄하시고 그의 뜻을 존중하여 고향 마을의 훈도 자리 정도를 맡겨주셨다고 합니다. 민재 선비는 기쁜 마음으로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용왕님께 받은 흑진주를 팔아 큰 돈을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그 돈을 자신을 위해 쓰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그 돈으로 가장 먼저 마을에 서당을 세워 가난한 아이들이 마음껏 글을 배울 수 있도록 했고, 가뭄을 대비하여 저수지를 만들고 농사 기술을 개량하여 백성들이 굶주리지 않도록 도왔습니다. 또한 병든 사람들을 위해 약재를 구해 나누어 주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의 송사를 도와주는 등 진정한 목민관으로서의 삶을 살기 시작했지요. 그는 더 이상 흑진주의 신비한 힘에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진주는 이미 그의 어머니를 살리고 그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는 귀한 기회를 제공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제 자신의 지혜와 노력, 그리고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밝히려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강민재 선비는 고향 마을에서 백성들의 존경과 사랑을 한 몸에 받는 어진 관리이자 스승으로 오랫동안 살았다고 합니다. 그는 늘 청렴하고 겸손했으며 자신의 지혜와 능력을 오직 백성들을 위해 사용했지요. 그 덕분에 그가 다스리는 마을은 늘 풍요롭고 평화로웠으며 백성들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떠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의 곁에는 언제나 충직한 삽살이가 함께했습니다. 삽살이는 더 이상 신비한 능력을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민재 선비 곁을 그림자처럼 지키며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주었지요. 가끔씩 삽살이가 저 멀리 바다를 바라보며 깊고 푸른 눈빛을 반짝일 때면
사람들은 혹시 용궁의 소식을 듣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고 수군거리기도 했답니다. 어떤 이들은 삽살이가 사실 용궁에서 보낸 사자이거나 혹은 민재 선비의 선한 마음에 감동한 산신령이 변한 모습일 거라고 믿기도 했지요. 하지만 삽살이의 진짜 정체는 아무도 알 수 없었답니다. 그저 민재 선비 곁을 묵묵히 지키는 충직하고 신비로운 존재로 남았을 뿐이지요. 세월이 흘러 민재 선비와 삽살이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그들의 이야기는 마치 전설처럼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습니다. 가난했지만 마음이 고닫던 선비가 신비한 삽살개의 도움으로 용궁에 다녀오고 귀한 보물을 얻었지만 탐욕에 빠지지 않고 지혜롭게 사용하여 위기를 극복하고 마침내 백성을 위한 삶을 살았다는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과 교훈을 주었지요. 사람들은 아이들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며 말했습니다. 보아라. 진정한 복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황금이 아니라 어려운 이웃을 돕는 착한 마음과 세상을 이롭게 하는 지혜 속에 있는 것이란다. 그리고 아무리 미천해 보이는 존재라도 진심으로 대하면 언젠가 큰 은혜를 갚는 법이니 늘 겸손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 자, 주인님들, 오늘 춘심이가 들려드린 삽살개 타고 용궁 간 선비 이야기는 여기까지랍니다. 참말로 흥미진진하고도 마음이 따뜻해지는 이야기 아니었소이까. 부디 주인님들께서도 민재 선비처럼 선한 마음 잃지 마시고 또 삽살이처럼 복덩이 같은 인연 만나시기를 바라겠소이다. 아이고, 이야기 보따리 풀다 보니 또 시간이 이리 훌쩍 가버렸네. 이 춘심이가 더 재미난 이야기 많이 들려드릴 수 있게 주인님들 구독이랑 좋아요 좀 꾹 눌러주시면 참말로 복 받으실 것이요. 춘심이는 다음에 더 기막힌 사연 들고 다시 찾아오겠소이다. 이만 물러갑니다요. 고맙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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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소이다.